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지방관청이라는 게 하는 일이 뭐냐, 세금 걷어서 수도로 올려보내고 백성들 동원해서 그 뭐 관청에 부역시키고, 또 이제 그 전쟁 나면은 장정들을 뽑아서 군대에 보내고, 이게 다거든요. 지금처럼 행정체계가 발달해 가지고 뭐 도청이 할 일, 군청이 할 일,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방 수령만 발령을 내면 그 사람이 가서 거의 제가 왕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그 뭐야, 때에 따라서 그냥 세금 거다 올려보내고, 뭐 전쟁 나면 장정 뽑아서 올려보내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방관을 보내놨는데 그놈이 거기서 가렴주구를 하는지 청렴하게 일하는지 요건 누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지방관이 청렴하게 일하는지 그걸 체크를 해서 고과를 매기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알렴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자죠. 살핀다, 청렴하게 일하는지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알렴사란 게 지방 수령이 청렴하게 일하는지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알렴사는 5품이나 6품 아주 벼슬이 낮아요. 그런 사람을 지방에다 보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각 경상도 알렴사면은 한 6개월 정도 경상도 각 고구를 돌면서 그 지방 수령이 청렴하게 일하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헌부 지평 채용생을 경상도 알렴사로 봐. 경상도가 뭐냐면 그 당시 수도가 개성이니까 개성에서 제일 먼 데가 경상도예요. 그냥 경상도 알렴사로 발령을 해요. 탄핵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알렴사공이 원나라에서 온 황관들이 가렴주구를 하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관리들을 능욕하고 하는 내용을 대자보를 붙여버린 거예요. 개성시내 곳곳에다가 이렇게 대자보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때가 135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정공이 의향사가 조무사 능욕하는 것을 본 사건이 충정왕 때라 그랬으니까 1349년에서 1351년까지 중에 한 번이 어느 때잖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알렴사공이 벽서를 붙인 게 1350년이니까 뭐 같은 해거나 한 해 전이거나 한 해 뒤거나 그렇겠죠. 같은 시기에 일어난, 같은 시기에 같은 그 고려 출신 원나라 황관 하보에 저항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문정공 체제가 나도 장차 저런 모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탄식하며 벼슬을 버리고 귀향해 버렸다. 그러니까 내도 앞으로 저 황관들한테 저런 능욕을 당할 것이다 하고는 벼슬을 그냥 사표를 써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원나라가 사신을 파견해서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는데 원나라 사신은 이게 다 그 고려 출신 황관들이에요. 황관들을 다 이리 보낸 거죠. 근데 우리에서 원나라로 그 조공으로 바친 노비였기 때문에 무식해요.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 간신히 글자 뭐 몇 자밖에 모르는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나라에서 이제 출세를 했는 거죠, 황관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속국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서 노비로 원나라에 바친 거, 거기에 원한이 서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패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공녀로 이제 남자를 보냈으면 공남이고 여자를 보내면 공녀인데 이 공녀로 바쳐진 기씨가 원나라 황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오래비 기철이 고려수정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행패가 심했겠어요. 자기들하고 그 한물이
가지는 길편이라고 한문인 기씨가 원나라 황후가 됐고 그 오래비 기철이 고려주정을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세력이 막강하죠. 이제 비슷한 사건이 개성에서 터진 게 알렘사공 최영상이 벽서를 붙인 일인데 그게 충종왕 2년 1350년이에요. 근데 원나라는 이 황관을 이용해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황관이라는 무리들이 이른바 부원 세력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에 기철이가 있었죠. 결국 기철이는 공민왕이 들어서 가지고 기철이를 죽이죠. 이들이 황제를 등에 업고 호가 오위를 하는데 이 문제는 이 황관들이 원나라 조정에 가서 축삭거리면 고려의 임금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도저히 원나라 황관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황관들의 행패와 가름주가 전국적으로 빈발하는데 그중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주에서 일어난 에스푸카 감금 사건이라는 사건이에요. 이 에스푸카는 이제 그게 몽고 이름인데 원래 에스푸카는 그 충청도 공주에서 그 노비로 원나라에 파쳐진 사람인데 서시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주에 의향사로 와가지고 완전히 막 그 행패를 부리니까 보다 못한 전주 사람들이 의향사를 그 에스푸카를 잡았고 가두고 두드러 패고 막 그 금인 그 신분증을 빼고 막 두드러 패고 해버렸어요. 그 사건이 그래 터지니까 외교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전주 부를 부곡으로 강등을 시켜버렸어요. 부곡은 그 양인은 못 살고 천민들만 사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졸지에 전주 부곡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좋게 해결되긴 했지만은. 근데 그 에스푸카 감금 사건은 문열공개 전주 최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열공개 전주 최씨는 충주 이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전주에서 살던 문성공개, 문충공개 이분들은 자기들이 사는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전주 부에서 전주 부곡으로 강등이 돼버렸잖아요. 엄청난 이제 말하자면 쇼크를 받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성공개 전주 최씨를 할 때 그때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제가 나도 저렇게 당할 거다 하고 사표를 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 상황을 살펴보던 집정은 이제 말하자면 그때 정치의 책임자예요. 기뼈하면서 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체제를 감찰장령으로 임명했다. 감찰장령은 종사품이요. 승진을 시켰는 거예요. 공민왕 초에 집으로 승진했다가 상서우승으로 바뀌었다. 상서우승은 종산품이에요. 뒤에 가서 상주 목사가 되었다. 왕이 홍건적의 침략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상주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이 홍건적이 뭐냐면 이제 원나라가 이제 그 황관을 통해서 다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가 이제 혼란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 대륙 곳곳에서 이제 막 그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도둑이 머리에다가 이 빨간 수건을 딱 뒤집어 쓴 도둑이 나타났는데 그걸 홍건적 그래요. 이 홍건적이 이제 전국에 막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원나라 토벌군이 막 토벌을 했죠. 토벌을 하니까 이 쫓겨서 만주로 쫓겨왔다가 이 만주로 쫓겨온 홍건적이 고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원나라 정벌군에 쫓겨서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 홍건적의 숫자가 수십만 명에 달해 엄청나게 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개성이 함락돼 버렸어요. 왕이 쫓겨서 이제 경상도로 이제 피난을 갔는 거예요. 홍건적이 침략해갖고 개성이 무너지고 공민왕이 경상도 상주까지 피난을 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때
해주 목사로 있던 사람이 최영유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화순채 씨예요. 이분이 해주성을 끝까지 지키다가 이제 힘이 붙여서 안 되니까 그 관인, 도장 이런 것들을 다 그 어느 연못에다 던지고 자기도 거기 투신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최영유라는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최영유의 후손 화순채 씨가 경상도 금산에 살았어요. 그 금산이 어디냐면 지금의 김천, 경상북도 김천. 지금 경북 김천에 가면은 그 화순채 씨가 많이 살아요. 그분들이 최영유의 후손인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전주채 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영유가 대호군공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호군 최용각이 이름을 최영유로 바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문열공개, 문성공개가 이제 모여서 그 회의를 해요. 가문을 통합하기로. 그 회의를 대전 그 동학사, 계룡산 동학사에서도 하고 뭐 다른 데서도 하고 했는데 그 동학사 회의에 화순채 씨, 최영유 후손도 참석을 했어요. 그 가문 통합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화순채 씨라고 온 게 아니고 전주채 씨 대호군공파라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순채 씨하고 전주채 씨가 같이 그 회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뒤에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야. 아니라는 물증이 나오고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영유는 최용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성 1권 그러니까 강희부를 만든 최세영 이분이 자세하게 고증을 해 놓은 게 변호고증이라는 이름으로 그 강희부 서문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최영유가 순국한 사건이 바로 이때 홍건적 침략 때 이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최재는 정성을 다해서 왕이 사용할 물품을 준비하여 넉넉하게 공급을 했으나 왕을 모시고 있는 측근들에게는 음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 왕의 측근들이 체제를 비방하여 결국 파직되고 말았다. 원나라 조정이 부패해가지고 홍건적이 봉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나라 정부군에 밀려서 고려로 이제 홍건적이 들어왔는데 그 밀려온 세력에 고려가 개성이 함락되고 이제 왕이 남쪽으로 피난을 갖는 거예요. 정부군에 밀려서 쫓겨온 그 홍건적한테 고려 송도가 함락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남쪽으로 몽진을 했는 거예요. 그래 이제 피난 중에 있는데도 임금 측근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아까 뭐 음식이나 먹을 걸 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설마 밥을 안 주기야 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뭐 술 내놔라, 고기 내놔라, 뭐 맛있는 반찬 해내라 하니까 그런 거 안 해준 거죠. 나라가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수도가 함락되고 피난 중에 있는데 그 임금 측근들이 갑질을 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홍건적의 수장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주원장이 홍건적의 수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명나라를 건설해갖고 명태조가 됐죠. 중국의 그 황제들 중에 그 한나라 고조 유방 그리고 명나라 태조 주원장 이 두 사람은 요즘 말로 완전히 흑수저에서 일어나 가지고 황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다음번에는 그 문정공 최재가 벼슬살이한 마지막 뒷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주 목사로 재직하면서 동인지문 사륙과 동인지문 오치를 간행했던 일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